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씨,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들어보긴 했는데 예, 좀 관심을 갖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해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죠. 그러면 이제 배심원이 이제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그냥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아니요, 지원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 그냥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너 나와라 해가지고 뽑히는 거예요.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재척 사유,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통지한 이제 선정기 언제 나와라고 한 선정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나가. 왜 귀찮게 나오라고 그래. 안 나가. 이렇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배심원이 되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저는 그 선택사항인 줄 알았어요. 물론 예를 내가 특별하게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내가 귀찮아서 안 갈래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증언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증인도 사실은 의무예요. 내가 싫다고 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심한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와요. 진짜 부인한단 몰랐어요. 말이에요. 이게 의무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만 있으면 내가 나 싫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할 텐데 의무기 때문에 누구나 국민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와, 진짜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알아주셔야 되니까 배심원이 되는 거나 아니면 증인이 되는 거는 의무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변호사님께서 다뤄주실 주제가 국민참여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공소가 제기됐던 그 사건인데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최근에 이 결론이 났어요. 최근에? 일명 모텔 성관계 사건이거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 유죄로 결정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에 따라 물론 그 배심원의 판단에 대해서 판사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도 배심원들이 4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선고도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혹시 무엇인지 이제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신당부 좋아요, 구독, 댓글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은 공짜니까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그 신신당부는 소통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평가나 칭찬, 그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변호사님, 이 젊은 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실관계부터 알려주세요. 사건은 바야흐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 6월 30일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녀의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PC방에서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어요. 손님이었던 A씨가 이 당시 26세였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씨는 22세였는데 그 연락처를 주고받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날 만나서 새벽 3시까지 인근 포장마차 등에서 술자리를 가졌고요. 그 후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어떤 혐의냐?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였던 거죠. 피해자의 주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피해자는 뭐냐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간 것은 술만 마실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들어간 것이었고 구강성교 또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키스를 하거나 옷을 벗길 때도 혀를 깨물거나 옷을 잡는 등 10번 넘게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무엇보다도 성관계를 할 때
A씨가 양손을 잡아 제압한 상태였고 이는 강제적인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에 반해서 피고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성관계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 그 A씨는 B씨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입을 맞췄지만 그 B씨가 밀어내지 않았고 네. 모텔에 들어가서도 영화 OST를 듣고 싶다고 하는 등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성관계 도중 구강성교 요구를 B씨가 들어주었고 키스 등을 할 때도 싫다고는 했지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내숭을 떠는 정도만 않았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B씨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다. 네. 포장마차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도 B씨였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예, 그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네. 국민 배심원들은 피해자였던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배심원단은 4시간 넘게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서 이제 네. 그 토론을 많이 벌였고요. 네. 엇갈리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7명의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판단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이제 유죄가 됐고요. 네. 이제 징역 4년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제 구형을 4년으로 이제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 역시 배심원 판단과 똑같이 B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부구속 상태였던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4년은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범죄 사건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잘 신청을 안 해요. 물론 무죄가 나오면 좋긴 한데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판사가 재판하는 선고하는 경우보다 형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들 생각하는 거랑 법원의 네. 판단 결과 나오는 거랑 이게 지금 안 맞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훨씬 더 세게 선고를 양형에 있어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도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무죄가 네. 나오면 좋긴 하지만 유죄인 네. 경우에는 형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찍힌 것도 없고 들어간 것도 같이 들어간 거고 막 예. 여러 가지의 참 주장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진술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이제 이 사건의 혐의가 뭐냐면 강간죄였잖아요. 네네. 강간죄가 뭐냐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이렇게 네. 형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가 갈수록 이제 완화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폭행 협박의 상태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한거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한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강간죄 성립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정말로 몸을 꽉 뭉켜잡거나 아니면 정말로 막 때려가지고 거의 시신하게 만들 정도까지 이르러가지고 강간한 경우에 보통은 많이 인정됐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느슨하게 이 사건처럼 그냥 손만 잡고 있었다 이렇게 성관계하면서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실행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이미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제대로 판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심으로 조금 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지적하면서 뭐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다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명백하게 지금 법조문상으로는 폭행 협박이 있을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폭행 협박은 언제 있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범행 이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항을 네. 억압한 다음에 강간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설시가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손을 잡았다는 부분이 단순히 성관계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손을 잡은 행위인지 아니면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그런 손을 잡는 것인지가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거를 폭행 협박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이게 성범죄 사건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 피고인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원칙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검사하고 피고인의 싸움이에요. 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단순히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해서 이제 형사적 입증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고인의 싸움인데 네.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지금 공권력을 하고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가 사실은 우월한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이것들을 인정을 해줘서 네. 가능하면 검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마련하는 게 형사 절차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슬쩍 빠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피해자가 들어가요. 그럼 심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싸우면 심정적으로 누구한테 마음이 쏠리냐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는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적인 사실들을 검토해보고 정말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좀 판단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 피해자가 지금 전면에 부상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마치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걸 쉽사리 거부했다가는 이 피해자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권리보호, 이게 좀 미흡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 보통의 경우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근데 판사들이 자꾸 제지를 해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그런 거 뭐하러 질문해요? 그럼 못하게 해요. 정말요? 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질문했더니 재판장이 대답을 해요. 이건 이렇게 했던 거죠? 저희 증인 입장에서는 판사가 대답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넘어갑시다.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증인이 곤란해서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재판장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의 말이 이미 사실이고 이 사람은 피해자로 단정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기가 대등한 게 아니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파적인 소송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검사도 사실은 우리가 대적하기가 힘든 존재인데 판사마저도 중립적인 이치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형사 절차에서의 지금 성범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고 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대등하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요걸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걸 했던 거고, 특히나 이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쏠리는 면이 많다고요. 피해자한테 공감하고 피해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좀 더 우위에 본다고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배심원을 잘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승패가 결정이 되니까 이게 꼭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의 것까지 포함해서 진짜 되게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건 그 공소사실 거의 한정돼 있어요.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관되게 진술을 못하거나 조금 뭐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좀 엇갈린 진술을 하더라도 채적으로 공소사실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이걸 배척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필요 없는 얘기들이야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폭행 협박을 판단할 때 기준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공정한 싸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사실 공정에 납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는 걸 사실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가해자로 몰린 사람 역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범인을 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감정적인 면이 많이 작동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금 깨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이 책이 누구한테 있냐면 피고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사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얘가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뭐 한 사람 무조건 지금 우리는 얘는 지금 처벌해야 될 사람이라고 마땅히 처벌해야 될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쓰더라도 얘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고 이어져서 그 안에서 결론이 이제 유죄로 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다 타당하지만 얘를 유죄로 단정 지어놓고 그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몰아가는 것은 형사사법의 절차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명심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단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얘는 나쁜 놈이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얘 처벌해야 돼. 이거는 공정한 사법 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정말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우쳐지게 또는 감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봤던 거에 대해서 제 모습도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참 오늘을 이 방송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저희가 익명은 꼭 보장해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